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예전에 내 한마디면 현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곤 했는데 요즘은 내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 눈썹 하나 제대로 까딱하지 않는다. 힘이 빠진 건 몸뿐만이 아니었다. 내 말도, 내 존재도 슬슬 주변에서 흐릿해져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된 날, 준호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도 이상하게 예전만큼 서운하지가 않았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싶었다. 아버지, 딱 몇 달만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정 취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공기 좋고 병원도 가깝고. 현관 앞에서 아들 박준호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는 괜히 한 번 더 못 박듯 말했다. 딱 몇 달만. 그래, 알았다. 내가 오래 붙어 있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끝에 묻어있는 선을 분명히 느꼈다. 여기는 네 집이고 나는 손님이다. 그 선. 여긴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였다. 요즘 사람들 말대로 전원주택 단지라는 곳. 깔끔하게 깎인 잔디와 낮은 담장, 어두운 회색 지붕들이 줄맞춰 늘어서 있었다. 아침마다 택배차가 돌아다니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우는 곳.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와는 많이 달랐지만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짐을 몇 개 옮기고 나니 숨이 조금 차올랐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병원에서 경미한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몸의 모든 움직임에 민감해졌다. 가슴이 답답한지, 숨이 가쁜지, 혈압이 오른 건 아닌지.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만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준호가 짐을 들고 들어가다 말고 돌아서서 말했다. 야, 아직 이 정도야 괜찮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슬슬 의자를 찾고 있었다. 현관 옆에 작은 벤치 하나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며 골목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놓인 작은 화분들, 낮은 블록담 너머로 보이는 옆집 잔디,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 옥상도 없고 골목 포장도 말끔하고 담장들도 높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동네였다. 그때였다. 골목 반대편 길 건너편 집 대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약간 굽은 아주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회색 카디건에 꽃무늬 바지를 입고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가 내 쪽을 힐끔 보더니 눈을 살짝 동그랗게 뜨며 인사를 하려는 듯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나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대로 자연스럽게 상반신을 조금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었다. 아버지, 매끈하게 닫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호가 날카로운 표정으로 뛰어나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덥싹 붙잡았다. 아버지, 잠깐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그냥 인사하는 건데. 아버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준호의 눈빛이 순간 격하게 흔들렸다가 금세 굳었다. 나보다 한참이나 큰 키, 정장을 급하게 벗어던지고 나오는 바람에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눈동자는 피곤과 짜증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뭐, 이 옷들이랑 말 섞지 말라 그랬지. 아까 짐을 옮기기 전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진짜 여긴 좀 동네가 복잡해요. 괜히 말 섞으시면 피곤한 일 생겨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세요. 아시겠죠? 그때만 해도 난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젊은 부부들 이웃 간에 섞이는 것도 귀찮아한다고. 프라이버시 어쩌고, 층간소음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이웃 아주머니가 살갑게 미소를 지으려는 찰나 준호가 내 팔을 붙들며 안으로 끌어당기는 걸 보니 그 말의 색깔이 달라졌다. 아버지,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요. 들어오세요. 골목 건너편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들고 있던 봉투를 다시 들어올리며 어색한 미소로 상처를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마저 하긴 했지만 그 순간 이미 분위기는 깨져버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별표, 별표, 별표.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젓가락 소리만 어색하게 오갔다.
식탁 중앙에 놓인 김치, 멸치볶음, 두부조림은 있을 건 다 있는 상이었지만 맛이 입에 잘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더 드세요. 며느리 서연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밑은 짙게 그늘져 있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들 집에 와서까지 식탁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웃으려 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정이 없나 보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에 젓가락이 찰칵 멈췄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 위에 김치를 올려 한 입에 밀어넣었다. 서연은 잠깐 준호의 눈치를 보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고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뭐. 말끝이 흐려졌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골목 너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반가움과 미안함 같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조용한 줄 알았던 집안에서는 밤이 깊어지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그러나 또렷하게 귀에 박히는 소리, 속삭임, 숨을 죽인 말다툼,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로 얼굴을 내밀었다. 거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데? 낮보다 훨씬 낮게 깔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서연이었다. 울음을 참고 마려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그 얘기 그만하자 그랬지. 끝난 일이야, 서연아. 끝났다고. 준호의 목소릿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끝난 게 아니잖아. 밖에 나가면 다들 우리 집 쳐다보는데, 애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뒤에서 하는 얘기 다 들리는데, 당신만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잠깐 정적. 그래서 아버지까지 숨기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버지는 모르는 게 낫다고. 준호가 잘게 씹어뱉듯 말했다. 괜히 들으면 실망할 거잖아. 내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왜 실망한다는 건데? 심장이 다시 박동을 찾을 때쯤 의도치 않게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크게 났다. 복도에 오래된 나무마루가 삐그덕 울렸다. 누구세요? 서연이 놀라서 말했다.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이불로 몸을 덮었다. 숨을 고르며 마치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눈을 감았다. 조금 뒤 발소리가 내 방 앞까지 와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다. 오래전은 어린 준호를 업고 병원에 실려갔던 밤, 수술실 앞에서 돌아다니며 들었던 심장 소리처럼 내 심장도 귀에 들릴 듯이 크게 뛰고 있었다. 별표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나는 이 집의 구조와 동네의 리듬을 조금씩 익혀갔다. 아침이면 담장 너머로 초등학교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골목에는 출근하는 차들이 줄을 이루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학부모들 모습도 보였다. 오후에는 택배기사들이 분주히 다니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김 굽는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한국의 신도시였다. 그런데 내게만은 이상하게도 이 동네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인사는 거의 사라진 시대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서로 눈을 피하는 건 이상했다. 내가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으면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한번 스칠 듯 말 듯 하다가 허공으로 튀어 올라가 버렸다. 어떤 이웃은 나를 보고도 모르는 척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다는 걸 나는 봤다.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의 어색한 동작은 나이 먹으면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이 동네 사람들 참 예민하네. 혼잣말을 하며 담장 위에 기대 섰을 때였다. 저 아버님이시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옆집 마당 쪽에서 중년 남자가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었다. 운동복 차림에 약간 그을린 얼굴,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시선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예, 그런데요.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조금 숙였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까 애들이 뛰어다니던 집이고요. 그는 서둘러 자기소개를 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만이에요. 준호 아버지요. 나는 반갑게 웃었다. 그 순간 담장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아버지!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며 준호가 뛰어나왔다.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셔츠 단추를 한두 개 풀어 헤친 상태였다. 출근 준비 도중인 게 분명했다.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시선은 이미 최성호 씨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향해 있었다. 아니, 옆집 사람이라 인사 좀 하려고. 나는 당황해서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발, 제가 부탁한 거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긴장이 담겨 있었다. 옆집 최성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그냥 인사드리려고 한 건데. 인사는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준호가 말을 끌었다. 지금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의 끝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예의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숨긴 깊이와 경계가 훤히 보였다. 최성호 씨의 얼굴이 굳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가가 잠깐 떨렸다. 그럼 뭐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기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준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목소리가 살짝 굳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좀. 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여기 사람들 진짜 말 많아요. 작은 일도 크게 키우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아버지까지 휘말리면 저 진짜 미쳐요. 휘말리긴 뭘 휘말려. 나 여기서 며칠 사람 말이나 섞고 살자고 하는 건데. 며칠이 아니잖아요. 최소 몇 달은 계시잖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 오래 계실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에서 아버지가 여기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거다라는 속마음을 읽었다. 뭘 그렇게 숨길 게 많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준호는 잠깐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피곤,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냥 쉬러 오신 거예요. 그는 힘없이 말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차키를 들고 나가버렸다.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타이어가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현관문은 닫혔지만 남겨진 말들은 닫히질 못하고 내 가슴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혔다. 별표, 별표, 별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동네의 이상한 분위기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루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서 뒷마당 쪽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이 집의 뒤쪽은 골목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담으로 막혀 있고 길게 난 잔디밭과 작은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었다. 여긴 뭐 하는 데냐? 나는 혼잣말을 하며 살살 걸어가 보았다. 작고 네모난 나무 창고가 담장 쪽에 붙어 있었는데 자물쇠가 반짝거렸다. 새로 산 듯한 자물쇠였다. 문 밑에는 톱밥 같은 게 조금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못이 삐져나온 나무 조각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목공이라도 했나? 준호가 이런 걸 할 줄 아는 애였나 싶었다. 예전엔 망치질 한번 제대로 못하는 애였는데. 창고에서 시선을 더 옮기니 잔디밭 끝 담장 근처에 나무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진 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발목 높이쯤 되는 콘크리트 블럭 위에 넓게 박혔던 것 같은 나무 기둥 자리가 네모 반듯하게 남아 있었다. 무언가 떼어낸 자리 같았다. 꽤 큰 구조물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한번 쓸어보았다. 오래된 먼지와 흙이 손끝에 묻었다. 누군가 서둘러 없앤 흔적, 그러나 완전히 지우지 못한 자국. 그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박 어르신?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담장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 골목에서 인사를 나누려다 가로막혔던 그 아주머니였다. 흰머리가 많이 섞인 단발머리, 작은 눈동자에 오래 묵은 피로가 쌓여있는 얼굴. 아이고, 네, 맞아요. 저 박준호 아버지입니다. 나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갔다. 아, 다행이다.
혹시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본능적으로 집 쪽을 돌아봤다. 거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서연은 안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간 시간이었다. 그럼요,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열었다. 저는 이금자라고 해요. 바로 뒷집에 사는 그 민준이 할머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처럼 느껴졌다. 요즘 이름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속 어디를 콕 찌르는 이름. 사실 제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몇 번을 망설였다가 아드님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그냥 돌아온 적이 많아요. 이금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애가 원래 좀 예민해서요. 나는 습관처럼 아들을 대신 변명했다. 예민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친 서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잠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어있는 나무 구조물의 흔적, 새 자물쇠가 달린 창고문, 그리고 밤마다 들렸던 속삭임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엮이려는 순간이었다. 아버님께서 이사 들어오셨다고 해서요. 이금자 씨가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조금 놀랐어요. 놀랄 것까진 또 왜? 나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그 말은 내 심정 한가운데 정확히 꽂혔다. 숨길 게 뭐가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저기 혹시 뒤에 나무 데크 있었던 거 아세요? 나는 담장 밑 나무 기둥 자리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거 예전에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가 아니라 작년까지 있었죠. 이금자 씨가 말했다. 아드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구청에 허가도 안 받고 혼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우리도 말 안 했어요. 요즘 손수 집 고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기둥도 부족했고 구조도 잘못됐고 높이도 법에 안 맞았어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나무 기둥자리들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 위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올라가서 장난치고 그때마다 삐걱삐걱거렸겠지. 작년 여름이었어요. 이금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방학이라 애들이 밖에서 많이 놀던 날이었죠. 우리 집 손주 민준이도 이 집 애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뒤쪽 잔디밭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물총 싸움도 하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다 그 데크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저도 베란다에서 소리쳤고 옆집에서도 소리쳤고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요. 금세 까먹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리곤 잠시 말이 끊겼다. 그날은 데크 한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짧은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졌다. 삐걱거리던 나무바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 쿵, 쾅 부서지는 소리, 먼지, 울음. 민준이가 제일 바깥쪽에 서 있었거든요. 이금자 씨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 애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허공에서 한 번 뒤집히더니 잘못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에 그대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였다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안 떠나요. 다른 애들도 울고 우리 딸애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고. 그럼 바로 119 불렀겠네요. 나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불렀죠. 근데 그녀는 고개를 한번 떨구었다. 우리 집에서 불렀지 이 집에서 먼저 부른 건 아니었어요. 나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이 집은? 내가 되묻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아드님도 집에 계셨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아이들 내려오라고 소리칠 때 이 집 거실에도 불 켜져 있고 애기 우는 소리도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데크가 무너지고 애가 울부짖고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도 그녀는 말을 끊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드님은 바로 안 나왔어요. 허공이 잠깐 비어 보였다. 정말이에요? 내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저도 믿기 싫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야 집안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라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집 최 씨도 앞집 김 씨도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리는 분명 들었을 텐데 왜 바로 안 나왔냐고. 내 손이 담장 위를 더 꼭 쥐었다. 마른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을 남겼다. 나중에 나오긴 나왔어요. 이금자 씨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근데 그 전에 이 집 뒤편 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집 구조를 떠올렸다. 거실에서 주방을 거쳐 뒷마당으로 가는 길, 그리고 창고, 다시 그 나무 기둥 자리. 뒤편에 뭐가 있었는데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더는 묻지 못했다. 어떤 질문은 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상처가 되어서 꽂히니까.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디야? 여자 목소리였다. 아마 이금자 씨의 딸, 그러니까 그 사고를 당한 민준이의 엄마일 터였다. 이금자 씨는 허겁지겁 눈물을 닦았다. 아, 예, 갈게. 그녀는 얼른 대답하고 나를 향해 미안한 얼굴을 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원래 이런 얘기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데. 아닙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아드님 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처음엔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겁도 나고 저라도 무서웠을 거라고. 근데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힘없이 올렸다. 근데 아드님은 그 뒤로도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구청 직원들한테도 경찰한테도 우리한테도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몰아붙였죠. 몰아붙이다니. 나는 다시 물었다. 민준이가 우리 집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다고, 우리 과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데크는 원래 이 집에 있던 거였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며 높아졌다. 저희도 원래는 법적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애가 다친 게 너무 커서 병원 오가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여유도 없었어요. 결국 치료비랑 재활비 거의 우리가 다 떠안았죠. 대출도 받고 친척 돈도 빌리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드님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 비추지 않았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흉곽이 꽉 차는데 폐까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동네에서 이 집은 그냥 문제 많은 집이 됐어요. 누가 볼 때는 우리끼리 왕따라도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다들 그냥 더 다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아버님을 보면 다들 생각하죠. 저 연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까 하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서 있었다. 나무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처럼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다. 이금자 어머님,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 간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한 번 더 훔치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사라진 담장 위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바람만 부드럽게 잔디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이 만든 나무 데크, 그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명, 울음, 그리고 숨기려 했던 진실. 생각이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어느 순간 한 곳으로 모였다.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이웃들이랑 말 섞지 말라고 한 거구나. 이웃들이 아들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아들이 먼저 그들을 이용하고 밀어붙이고 다치게 했던 거였다.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키운 거냐. 별표.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랐다. 아니, 달라진 건 사실 나였다. 같은 소리도 같은 표정도 다르게 느껴졌다. 준호가 퇴근에 들어와 넥타이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일부러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뉴스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서연이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먹었다. 너도 얼른 먹어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발소리, 옷이 비벼지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준호가 거실로 들어와 나를 마주보고 섰다. 우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TV 속 아나운서 목소리만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준호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화면이 검게 바뀌자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내 자신을 더 낯설게 느끼게 했다. 준호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로. 이웃들 얘기 들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위로 번쩍 올라왔다. 그 안에 담긴 건 놀람이 아니라 공포였다. 뭐여?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작년 여름에 이 집 뒤에서 있었던 일. 나는 한 단어 또렷이 발음했다. 네가 만든 데크, 거기서 애가 떨어져 다친 일. 구청이 조사 나온 일, 네가 거짓말한 일. 그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다. 누가 그 얘기를. 목소리가 올려붙었다 내려앉았다. 뒤집 이금자 할머니가.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옆집 최 씨도 앞집 김 씨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왜 말 안 했냐?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러간 뒤에야 그가 겨우 짜내듯 말을 꺼냈다. 달라졌겠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찾는 눈, 네가 사는 세상을 보는 눈 다 달라졌겠지. 적어도 나를 이 집에 들이기 전에 한 번은 말을 꺼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준호가 비웃듯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도 해주셨겠어요? 적어도 네 편만 들진 않았겠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오른쪽, 깨끗한 쪽, 정석대로만 사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아버지한테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남의 애 다치게 한 건 깔끔한 거냐? 내 말투가 순간 가팔라졌다. 거짓말한 건 깨끗한 거냐? 책임 안 지겠다고 버티는 건 뭐라 불러야 되냐? 준호는 내 눈을 피했다. 다들 저만 욕하잖아요. 그가 낮게 말했다. 민원 넣고 단톡방에서 떠들고 마주치면 속닥거리고 아무도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네 입장은 뭐냐? 나는 되물었다. 잠시 정적. 무서웠어요. 그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사고 났을 때도 무서웠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도 무서웠고 이웃들이 저 보는 눈도 무서웠어요. 지금도요. 그 말 속에서 나는 내가 알던 어린 준호의 모습을 잠깐 보았다. 초등학생 때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을 때 피 보고 펑펑 울면서도 내 손만 꼭 잡고 있던 그 애. 그래서 거짓말을 택한 거냐?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물었다. 네, 그가 눈을 감았다. 솔직히 말하면 다 잃을 것 같았어요. 집도, 직장도, 애들도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버텨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의 두 어깨가 축 처졌다.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밖에 나가면 다들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다 알아요 하는 표정이에요. 서연이가 아이들이랑 놀이터 다녀오면 밤마다 울어요. 나도 같이 욕먹는 것 같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까지 그 시선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말 섞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나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다. 편하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숨긴 진실 위에 올라앉아서 모른 척하는 게 편한 거 같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폐끝까지 공기가 닿도록 일부러 더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준호야, 나는 최대한 평온한 톤으로 말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실수도, 잘못된 판단도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한다. 그건 나도 이해한다.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근데 나는 말을 이었다. 그 다음이 문제다. 네가 선택한 건 숨기는 거였다. 거짓말하는 거였다. 남 탓하는 거였다. 그게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히려는 걸 참아내려는 듯 눈을 여러 번 세게 깜빡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내 젊은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도 비슷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만든 모든 체면과 권위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세게 나갔다. 더 큰 소리 쳤다.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터났다. 다만 나는 거기서 조금 일찍 멈췄을 뿐이다.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만 몰랐다. 너 아버지인 나만. 준호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다. 이제는 나도 안다. 나는 말을 마무리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는 우리 둘 다 선택해야 된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올라와 있었다. 우리 둘 다요? 그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나랑 무관한 듯 뒤로 빠질 나이는 지났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사람들은 결국 박씨집이라고 묶어서 본다. 너도 나도 네 애들도 같은 성, 같은 집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을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건지 계속 숨쉬는 감옥으로 만들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내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저려서 소파 옆 테이블을 한 손으로 짚었다. 나무의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방으로 들어가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단지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울고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채 매일을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늙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끝까지 진실을 향해 눈을 감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아들의 손을 끌고 함께 가는 것. 설령 그 길 끝에 우리가 원치 않는 벌과 손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방문을 닫으며 벽에 기대어 한참 서 있었다. 가슴 한복판이 뜨겁고 무거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주 조그마한 숨구멍 하나가 열린 것 같기도 했다. 숨 막히던 이 집안에 처음으로 변화라는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공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이 동네 이웃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곧 내 아들도 이웃들이 나에게 들려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진실을 내게 털어놓게 될 거라는 것. 아직 그는 그걸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겨우 뚜껑을 조금 연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다. 몸이 아프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늘 가슴부터 찌릿거렸다. 나이 먹으니까 감정도 몸처럼 예고 없이 욱신거릴 줄 알았다. 나는 베개에서 천천히 머리를 떼며 어제 준호 얼굴을 떠올렸다. 핏발선 눈, 떨리는 입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던 어깨.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세수하고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먼저 내려와 있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밤새 또 운 게 분명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노인네들 잠이 없다. 나는 일부러 웃어 보였다.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눈두덩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제 소리 좀 들었겠다. 그치?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은 움찔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준호랑 목소리가 좀 커져서. 네 탓이냐? 나는 손을 저었다. 그동안 속에 많이 쌓였겠지. 사람은 결국 어느 날엔가는 터트리게 돼 있다. 안 터지는 쪽이 더 무섭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아버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처럼 말을 꺼냈다. 저 사실 아버님 오셨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나를? 나는 뜻밖이라는 듯 웃었다. 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우리 얘기를, 우리 사정을 별표, 제대로 별표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고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그제야 느꼈다. 이 집에서 내가 손님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어른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아침 밥을 먹고 나서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제법 따뜻했다. 봄과 여름 사이 열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직전의 공기였다. 골목에는 출근하는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옆집 최성호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나는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아이고, 이웃님. 그는 잠깐 주변을 둘러본 뒤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놀랍긴 했다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들이 뭘 그렇게 숨기는지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저희가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부모는 자식 편 들게 돼 있다고, 괜히 저희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나를 피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근데 어제 아버님이 아드님이랑 말하시는 거 잠깐 들었어요. 창문 조금 열려 있어서. 죄송합니다. 몰래 들으려던 건 아닌데. 동네가 다 들었겠지 뭐. 나는 피식 웃었다. 요즘 집들이 방음은 잘 돼도 싸우는 소리는 다 퍼진다더라. 아버님이 진짜 우리 편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성호 씨가 말했다. 누군가가 이 집사람들 다 같이 살리는 쪽으로 끌고 가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나는 우리 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이웃들 편, 아들 편, 손주 편, 내 양심 편, 편이 너무 많았다. 근데 내가 그를 보며 물었다. 어제 이금자 할머니한테 기본 얘긴 들었는데 최 선생이 보기에 내 아들이 더 한 게 있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별표 별표 별표. 나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구조는 우리 집과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구석구석에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고 벽에는 직접 그린 듯한 그림과 상장이 걸려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내가 앉자마자 그는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치고 바깥을 한번 훑어보았다. 누군가 우리 집 쪽을 보고 있는지 골목에 누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우리 딸이 싱글맘입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남편이 일찍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위 대신 손잡아주고 그런 집이에요. 나는 잠잡고 듣고 있었다. 손자 이름이 민준이에요. 작년 일 나기 전까진 참 활발했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그의 시선이 벽에 붙어 있는 사진 쪽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서 작은 소년이 축구공을 품에 안고 잇몸이 다 드러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걷긴 걷는데 오래 못 서 있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가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신경이 다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가 계속 말했다.
뼈는 붙었는데 신경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통증이 왔다 갔다 하고 감각도 안정적이지 않고 평생 지켜봐야 된다고. 병원비가 엄청 나왔겠구만.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재활치료는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줄줄 빠져나갔죠. 그나마 요즘은 좀 줄었는데 작년엔 정말 살림이 그대로 병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들, 허리 다치고 무릎 다쳐서 병원비에 삶을 통째로 맡겨버린 사람들 많이 봤다. 원래는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가 말했다. 구청에서 불법 구조물이라고 판정 내리고 보험사도 얽히고 처음에는 이것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우리끼리도 그랬죠. 근데 아버님 아드님이 먼저 태도를 달리했어요. 나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놀랐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뭐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피곤이 동시에 묻어났다. 단지 애가 떨어진 것뿐인데 왜 그러냐? 우리 집까지 끌어들이냐? 오히려 애들이 우리 집 마당에 멋대로 들어와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슬슬 우리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벽에 걸린 어린 민준이 사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저 웃음을 잃은 아이에게 떨어진 것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다. 그리고 그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 뒤로 우리 동네 단톡방에서 제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제대로 못 본다, 자기 잘못을 남 탓한다, 그런 말들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다들 출처 모르는 소문도 결국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손으로 무릎을 한번 쓸어내렸다. 장비 얘기도 있었죠.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님 아드님 목공한다면서 우리한테 이것저것 많이 빌려갔어요. 전동 드릴, 톱, 사다리 다 우리 집, 앞집, 옆집에서 하나씩 가져가서 쓰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언뜻 뒷마당에 쌓여있던 나무 조각과 새 자물쇠가 떠올랐다. 근데 사고 나고 나서 다들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중 일부는 없애버렸는지 망가졌는지 핑계를 대더니 결국 못 돌려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 애초에 내 거 아니냐고 버티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이 더 커진 거구만. 나는 중얼거렸다. 네,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다들 마지막엔 또 참았어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싸움 키우면 법원도 가야 하고 변호사도 알아봐야 하고 다들 자기 인생도 바빠 죽겠는데 한 집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싶진 않죠. 그러면서 마음은 사갔겠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동네 사람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원래는 다들 아드님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진짜예요. 처음 데크 만들 때도 여기저기서 이건 이렇다, 저건 위험하다 알려준 것도 무슨 트집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안전하게 지내보자는 거였고요. 근데 내 아들은 그걸 간섭으로만 느꼈겠지. 나는 스스로를 겨누듯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쓸쓸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다들 단톡방에서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그가 덧붙였다. 이제 진짜로 이 집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한 번 되뇌었다. 이제 진짜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오래 묵은 냄새가 나는 집안에 누군가 창문을 조금 열어준 느낌이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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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낮의 골목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햇빛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의 색이 조금씩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집 문 앞에 서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다 아신 것 같아. 준호였다. 피곤이 잔뜩 묻어있는 그러나 어딘가 체념이 섞인 목소리.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나 혼자선 감당 못해.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자는 식으로 안 나올 거야. 그 말만큼은 정확했다.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왔냐? 나는 신발을 벗으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준호와 서연이 동시에 거실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둘 다 표정이 딱 굳어 있었다. 나는 그 둘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점심은? 나는 일부러 밥 얘기부터 꺼냈다. 아직이요. 서연이 말했다. 금방 할게요. 됐다. 나중에 같이 먹자. 나는 소파에 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얘기가 먼저인 것 같다. 준호의 목젖이 한 번 꿀꺽 움직였다. 준호야,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구청에서 언제 다시 나오냐?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떻게 그걸? 어제 이웃이 말하더라. 나는 숨김없이 말했다. 올해 들어서도 민원 몇 번 들어갔는데 담당자가 바뀌어가면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고. 다시 현장 확인 나올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미치겠네. 미치는 건 결국 안 한 짓 해서가 아니라 한 짓 가지고 버티려 할 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건 벌이 아니고 뒤늦게 찾아온 양심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번만 묻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말한 건 말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더 있냐? 그가 움찔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있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얼마나? 나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물었다.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거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날 애가 떨어졌을 때요. 나는 그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허리를 조금 더 앞으로 숙였다. 애가 그냥 놀다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다. 애가 한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놀고 있었어요. 장난감처럼 생긴 애들용 액션캠 같은 거요. 그거 들고 뛰어다니면서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보면서 요즘 애들은 참 별걸 다 가지고 논다 하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물건들을 본 적이 있었다. 마트 전자제품 코너에서 아이들 키에 맞춰 놓여 있던 조그마한 카메라들. 근데 데크가 무너졌을 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카메라도 같이 떨어졌어요. 애랑 같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애가 바닥에 누워서 울고 다른 애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더라고요. 그의 눈이 위로 향했다. 현실이 아닌 그날의 장면을 바라보는 눈처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이 카메라에 애들이 데크 위에서 뛰던 거, 삐걱거리는 소리, 제가 베란다에서 야, 내려오라고 했던 것도 다 찍혔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나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애한테 간 게 아니라 그가 거의 울음을 삼키듯 말했다. 카메라부터 집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때 아직 울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뛰어나가서 애를 부르고 옆집에서도 모두 뛰어나오고 그 사이에 저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뒤편으로 창고 쪽으로 갔어요. 내 눈앞에는 뒷마당의 작은 창고와 새 자물쇠가 박힌 문이 떠올랐다. 그 안에서 카메라를 그가 더듬거렸다. 바닥에 내리쳤어요. 여러 번. 화면 깨지고 렌즈 부서지고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도 빼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 부숴버렸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때 애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가 울먹였다. 근데 제 귀엔 제 심장 뛰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들키면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그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가 계속했다. 다시 나갔어요. 애 옆으로요.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119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금자 할머니 딸도 울면서 전화하고 있고, 저는 그때서야 애를 들어올려 보려고 했죠. 그때 나는 간신히 물었다. 의식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나가 있고 울음도 끊긴 상태였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거실 안이 잠깐 기우뚱거리는 듯했다. 내가 그때 그 몇 분 동안 카메라 숨기려 뛰어다니는 대신 바로 내려가서 애를 봤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다. 의사들은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입술을 떨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최소한 저는 제 양심 앞에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난 할 만큼 했다고.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도, 구청 직원이 왔을 때도, 이웃들이 물을 때도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랬다간 그 카메라 얘기도 나오고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구조물이었고 애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입장만 지켰어요. 나는 이제야 이 동네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볼 때 왜 그토록 차갑고 동시에 복잡한 눈빛을 보내는지 이해했다. 단순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모든 선택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구 얘기는 이웃들한테서도 들었지. 나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한두 번 미루다가 나중엔 그냥 없는 척했어요. 돌려주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빌려갔었지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고작 몇만 원짜리 공구 때문에 사람들 기억을 다시 건드리기 싫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더 나쁜 놈이 된 거죠. 거실 한복판에서 내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똑바로 봤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벌써 주먹이 나갔을지도 모른다. 이놈이 인간이냐 소리치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갈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았다. 이미 마음이 부서진 사람에게 손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이 얘기,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구청에서 다시 나왔을 때 할 수 있겠냐?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까지 알게 되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벌금, 형사처벌, 민사소송, 직장도 날아갈 수 있고 벌은 이미 네 안에서 시작됐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법이 하는 건 늦게 따라오는 표시일 뿐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띵동. 짧고 평범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우리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연이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손으로 그녀를 막았다. 내가 나가볼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들이쳤다. 문을 열자 낯익은 스타일의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가슴팍에는 작은 플라스틱 명찰이 달려 있었다. 시청 건축과. 안녕하세요. 그가 공손히 인사했다. 비인원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현장 확인 좀 하러 왔습니다. 뒤쪽으로 몇몇 이웃들이 대문 근처에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 대놓고 서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집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잠깐 굳었다가 의식적으로 어깨를 풀었다. 들어오시죠. 나는 옆으로 몸을 비키며 말했다. 집안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가 말했다. 뒷마당 쪽에 작년에 불법 구조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록 업데이트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보다가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던 아들을 떠올렸다. 잠깐만요.
나는 뒤로 돌아 거실을 향해 말했다. 준호야, 나와봐라.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서 나왔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서둘러 표정을 가다듬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기 시청에서 나오셨다. 내가 말했다. 예. 준호가 허리를 인사하듯 숙였다. 저번에 연락 주셨던 그건가요? 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가 민원이 한 번 더 들어와서요. 기존에 조치한 내용이랑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야 해서요. 추가 민원이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누가? 또? 그의 시선이 본능처럼 나를 향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아니다.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다시 골목 쪽으로 향했다. 이웃들의 그림자들이 대문 주변에 희미하게 비쳤다. 공무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누가 넣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시스템에서 익명으로 들어오는 거라. 다만 내용상 작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취지라 확인은 필요합니다. 거실 안으로 돌아오는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럼 뒷마당 쪽부터 한번 볼까요? 공무원이 정중히 물었다. 나는 그를 이끌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준호도 마지못해 따라 나왔다. 창고, 잘라진 나무 기둥 자리, 덩그러니 남은 콘크리트 블럭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공무원이 사진을 몇 장 찍고 줄자를 들고 여기저기 재어보았다. 작년에 이미 철거 조치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흔적이 남아있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이웃들 사이 진술이 많이 엇갈렸던 걸로 기록이 남아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대처 부분에서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한 줄을 짚었다. 여기 보시면 사고 당시 집안에서 소리를 들었으나 현장 출동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주변 분들 증언과 집주인 측 진술이 좀 차이가 있어서요. 준호의 목이 마른 듯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모든 것의 중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준호 씨,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혹시 그날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진술하신 내용 말고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준호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어차피 이웃분들 증언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토대로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덧붙였다. 물론 거짓 진술이나 증거 훼손 등이 확인되면 그때는 담당 부서 차원에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어르신. 이 집주인한테 다시 말할 기회를 주려면 여기 말고 안에서 하는 게 어떻겠소? 나는 제안했다. 사람들도 있고 바람도 세고 얘기가 길어질 수 있잖소.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그가 말했다. 그럼 안에서 잠깐만. 별표. 우리는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공무원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볼펜을 꺼냈다. 나는 소파 옆에 서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자, 나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라.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올려다봤다. 여기서도 거짓말을 이어가면 나는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말했다. 넌 앞으로 평생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들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동네뿐 아니라 어디 가서든.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 어르신, 뭐 그렇게까지.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었다. 공무원님, 걱정 마시오. 내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준호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가에 다시 물기가 번졌다. 그가 공무원을 향해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에 진술한 내용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물에 뛰어들듯이 한 번에 말했다. 그날 저는 사고 소리를 듣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펜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뒤쪽 마당 쪽으로 갔습니다. 쓰러진 아이에게 가기 전에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내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서류를 보는 공무원을 바라보았다. 이유는 그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카메라를 숨기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한번 고쳤었다. 카메라요? 네. 아이가 데크 위에서 뛰어다니는 걸 찍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사고 순간까지 다 찍고 있었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 영상이 나오면 제가 만든 데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제가 얼마나 제대로 조치를 안 했는지 다 드러날 것 같았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그가 말했다. 창고 안에 들어가서 부셨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파손했습니다. 공무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펜 끝이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은폐하신 겁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직업적으로 표정을 다잡았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별도 보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단순 안전규정 위반을 넘어서 사고 관련 증거 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안도한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감춰왔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것처럼. 또 정정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물었다. 네, 준호가 거의 한숨처럼 대답했다. 이웃분들께 빌려 쓴 공구들 제대로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돌려주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돌려주는 순간 사람들이 다시 그때 그 데크 만들라고 빌려갔던 거라고 떠올릴 것 같아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척 하신 겁니까? 네, 그는 솔직히 말했다. 없는 척 했습니다. 원래 내 거 아니었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진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쪽에서 내부 검토와 법무팀 의견을 거쳐서 조치 방안이 다시 나갈 겁니다. 벌금이나 기타 조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네,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다만 공무원이 잠시 눈길을 돌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나중에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나는 현관까지 함께 나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어르신, 예? 사실 이런 사건 다루다 보면 제일 답답한 건 끝까지 인정 안 하는 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나와도 남 탓만 하는 분들요. 나는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오늘은 쉽지 않은 진술 들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어르신 덕분이겠지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자기 입으로 말한 건 제 아들이니까요. 저야 옆에서 등을 좀 눌러준 것뿐입니다. 공무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런 집은 나중에라도 다시 볼 때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가 말했다. 잘못은 크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인정한 집이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눈동자가 텅 빈 사람처럼. 끝났네. 그가 나지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숨는 건 끝났고 사는 게 시작이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또 다른 진실을 떠올렸다. 이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 준호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만 나한테 숨긴 게 있는 게 아니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도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가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숨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있다. 준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너 나보고 항상 그러지 않았냐? 아버지는 퇴직금도 별로 못 받고 평생 공장만 다니다가 겨우 국민연금이나 받는 사람이라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피식 웃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사장 눈치 보면서도 유일하게 잘했던 게 하나 있다. 나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였다. 적금. 적금이요? 그래, 적금. 나는 웃으며 말했다. 부어라 마라. 월급에서 빼고 또 빼고 30년 넘게 부었다. 그리고 합의금 같은 거 생길 때마다, 퇴직금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차 바꾸고 집수리하고 여행 다닐 때 나는 그 돈들을 그대로 묻어뒀다. 준호는 처음 듣는다는 듯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젊었을 땐 네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했다. 우리도 여행 좀 가자. 옷도 좀 사입자고. 근데 내가 항상 그랬지. 나중에 큰일 났을 때 쓸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아 떠올렸다. 아내의 불만 섞인 얼굴. 그래도 결국 나를 믿어주던 눈빛. 결국 그 돈들이 꽤 모였다. 내가 계속했다. 펀드니 주식이니 그런 건 잘 몰라서 안 건드렸고 그냥 안전한 걸로만 굴렸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눈덩이처럼 커졌더라. 준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의 눈빛 속에 처음 보는 감정이 스쳤다. 놀람과 약간의 배신감,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혼합. 그러니까 그가 어렵게 물었다. 아버지는 지금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만큼은 된다. 그리고 누가 정말 크게 다쳐서 무너질 때 한두 번쯤은 잡아줄 정도도 된다. 근데 그럼 왜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왜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를 돈으로 살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다. 솔직히 말해볼까?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작년 여름 민준이 사고 났다는 소식 나 그때 이미 들었다. 뭐라고요? 준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날 만큼 놀랐다. 동네 돌아다니는 소문은 너 혼자만 모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누군가 나한테 연락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지. 누가? 이 동네 토박이 중 하나더라. 나는 설명했다. 예전에 공장 다니던 시절 같이 노조 만들자고 싸웠던 동료였어. 나중에 이쪽 공무원으로 들어갔더라고. 그 사람이 우연히 네 이름을 보고 나한테 연락을 했다. 아드님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 있었다. 그때 나는 바로 이 동네로 오고 싶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멱살이라도 잡고 당장 이 집 현관 앞에서 무릎 꿇리게 하고 싶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왜 안 오셨어요? 그가 힘없이 물었다. 너한테 전화 한번 걸어봤다. 나는 말했다. 그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얼굴이 새하얘졌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별일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끄덕였다. 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네 목소리 속 떨림을 못 들은 척했다. 그게 그때 내가 한 첫 번째 잘못이었다. 준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대신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내가 제일 먼저 걸었던 전화가 어디였는지 아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어머니한테였다. 나는 말했다. 그 공무원 친구 통해서 연락처 받아서 직접 연락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엔 엄청 경계하더라. 나는 표정을 지었다. 가해자 아버지가 뭘 어쩌려고 그러냐는 눈빛이었지. 근데 내가 내 이름 밝히고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너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야 겨우 얘기를 들어주더라. 나는 그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지쳐있는 젊은 엄마의 숨소리. 그녀가 그러더라. 나는 조용히 전했다. 우리는 누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해 주길 바랐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병원비 얘기를 했다. 나는 계속했다.
재활치료비, 약값, 각종 검사비,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카드값이 매달 밀려서 밤마다 숨 막힌다고. 나는 그때의 결정을 떠올렸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던 간단한 계산.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병원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모아둔 돈 중 일부를 꺼냈다. 병원에 직접 가서 치료비와 앞으로 예정된 재활비 일부를 일괄로 냈다.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나중에 이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의 끊어질 듯했다. 왜요, 아버지? 왜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돈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입술을 떨며 나를 바라봤다. 너를 법정에 서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네가 아버지가 돈으로 다 막아줬다고 느끼면서 마음을 덜 아프게 사는 것도 원치 않았다. 이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 그래도 그땐 그게 최선 같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항상 내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던 봉투였다. 그 안에는 병원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며칠에 걸쳐 결제한 내역들, 민준이 이름 옆에 찍힌 진단 코드들. 나는 그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내가 숨긴 진실이다. 나는 말했다. 너한테 말 안 한 내 죄. 준호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 왜 이런 걸 혼자. 그가 울먹였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역시 우리 아버지 든든하다. 결국 큰일 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너 예전부터 그랬잖냐. 아버지는 늘 어떻게든 되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린 거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네가 스스로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전에는 이 얘기 꺼내려고 입을 열어도 내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 잠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거실 안에는 억눌렀던 울음과 오래 묵은 후회의 냄새가 섞여 퍼져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민준이네는 지금 병원비 때문에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돈이라는 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가장 큰 산 하나는 넘겨준 셈이지. 나는 민준이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가 그러더라.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돈도 감사한데 사실 제일 부러운 건 아버님 같은 아들임이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 들으면서 나는 웃음이 나오더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 분명 이렇게 했겠지. 돈만 주지 말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나는 다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준호야, 네, 그가 겨우 대답했다. 민준이 내가 네 인생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말했다. 이 동네 사람들도 너를 쫓아내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네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걸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은 거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연달아 떨어졌다. 오늘 구청 직원 앞에서 잘했다. 나는 조용히 칭찬했다. 이제 남은 건 이웃들 앞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앞에서 하는 거다. 제가 민준이 앞에서요?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 저녁은 늦었고 내일 낮에 같이 가자. 민준이네 집으로. 네가 앞장서고 나는 옆에서 있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사과는 네 입에서 나와야 한다. 변명도 눈물도 다 네 몫이다. 나는 여기 와서 내 역할은 했다. 앞으로는 네 인생을 네가 직접 수습해야 한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무섭지만 도망만 가다가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게 사는 거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벌을 받는 것도 사는 과정 중 하나다. 도망치는 건 살지 않는 거고. 별표, 별표, 별표. 다음 날, 하늘은 이상하리 많지 맑았다. 이런 날씨엔 사람들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으련만, 현실이 늘 그런 건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 준호는 아직 거실 안을 서성이며 갈까 말까를 마음속에서 수십 번은 오락가락하는 듯했다. 안 갈 거면 아예 가지 말자. 나는 차갑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실을 말했다. 한 번 가기 시작한 길은 중간에 돌아오면 더 힘들다. 그 말에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다. 갈게요. 그가 말했다. 안 가면 아버지 얼굴도 못 볼 것 같아서. 내 얼굴 보려고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너 자신 얼굴 보려고 가는 거다. 우리는 나란히 집을 나섰다. 골목을 걸어 내려가 이금자 할머니 집 앞에 다다르자 마당에서는 빨래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섞여 나왔다. 작은 마당 한켠에는 나무 손잡이가 달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나 보행기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해놓은 누구의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구조물. 여기야.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일부러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으니까.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딕은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 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엄마였다. 저 박영만입니다. 나는 말했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 아들 박준호도 같이 왔습니다. 문 안쪽이 잠깐 조용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을 것이다.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 이제 와서라는 생각,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 잠금장치 타닥이는 소리가 났고 문이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피곤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여름 전화기 너머로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 되기를 들려줬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눈이 먼저 나를 봤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준호를 향했다. 준호는 마치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자존심도 섞이지 않았다. 오직 늦게 와 죄송합니다만 존재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서 벌어질 대화들은 내 몫이 아니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대문 앞의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 골목을 향해 서 있었다. 맞은편 집들 창문 사이로 이웃들의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돌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오늘 이 장면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맑디 맑은 하늘 아래 늙은 아버지 하나와 뒤늦게 진실을 택한 아들 하나, 그리고 오래 기다린 이웃 가족 하나가 서 있었다. 이제부터 나누어질 이야기들은 날 향한 것도, 이웃들을 향한 것도, 법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문 안쪽에서 조금씩 또렷하게 들려왔다. 제가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카메라를 먼저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도 안 갔고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공구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대답은 내게 다 들리진 않았다. 하지만 낮게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분노만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과 안도의 기색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아주 잠깐 아이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높은 깨끗한 웃음. 민준일까? 나는 문틈 사이로 보조기 같은 걸 짚고 서서 아빠 대신 할아버지, 엄마 옆을 지키고 있는 아이를 상상해 보았다. 다리는 조금 불편해졌을지 몰라도 웃음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해는 여전히 중천에 떠 있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민준이 엄마가 내게 시선을 돌려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예? 들어와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단수는 초대 이상의 의미였다. 우리는 이제 싸우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선언. 당신 아들이 한 잘못을 당신이 대신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으로서 마주 앉을 수는 있다는 제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야 사람 사는 동네 같지. 별표 별표 별표. 그날 민준이네 집 작은 거실에서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된장국 냄새와 보리차 향 사이에서 사람 냄새를 맡았다. 준호는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고 민준이 엄마는 여러 번 눈물을 닦으면서도 끝내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금자 할머니도 들어와 우리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제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한 건 그놈이지. 나는 준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다들 얘기해요.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이 집이랑 우리 집이랑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나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은 어제와 똑같았다. 잔디는 여전히 잘 깎여 있었고 택배차는 여전히 박스를 들고 다녔다. 아이들은 웃으며 자전거를 탔고 누군가는 현관 앞에 화분을 내다 놓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했다. 어르신, 다녀오셨어요? 길 건너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예, 다녀왔습니다. 나는 허리를 조금 숙였다. 옆집에서도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사 안에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두꺼운 벽 하나가 조금은 낮아진 느낌이 들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응?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목의 그림자도 조금씩 길어졌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요? 네가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는 시작. 나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웃들 얼굴을 피하지 않고 민준이 얼굴을 피하지 않고 내 얼굴도 피하지 않는 그런 삶. 준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네가 언젠가 네 아이들이 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오늘 너처럼 도망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시작. 그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서연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에도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비쳤다. 어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가 나를 한번 보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와서 다행이야. 나는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내 방으로 들어와 이불 위에 잠깐 누웠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빨리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이 불안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늙은 아버지의 자리란 자식의 잘못을 대신 덮어주는 곳이 아니라 자식이 진실을 향해 나아갈 때 끝까지 옆에서 걸어주는 자리라는 것. 아들이 처음 이웃들에게서 나를 떼어놓으려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제발 이웃들이랑 얘기 좀 하지 마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 같이 이웃들이랑 마주 앉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집의 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숨기려 했던 건 이웃들 자체가 아니라 이웃들이 별표, 나에게 해줄 이야기 별표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가족을 살렸다.